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40살 된 여성입니다. 제 삶은 늘 무언가 부족한 결핍 그 자체였습니다. 1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저를 유일하게 아껴주셨던 아버지를 여의고 난 후 제 곁에는 차가운 현실만이 남았죠. 친정엄마는 저를 볼 때마다 돌아가신 아빠가 생각나 억울하다며 모진 말을 쏟아냈고 결국 저는 가족에게 버림받듯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렇게 상처뿐인 유년 시절을 보내고 20살이 되자마자 저는 도망치듯 집을 나왔습니다. 엄마는 이제 다 컸으니 남남처럼 살자며 저를 밀어냈고 저는 세상에 홀로 던져진 고 하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따뜻하게 붙잡아 준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입니다. 남편은 늘 저를 칭찬하며 제 낮은 자존감을 높여주던 고마운 사람이었죠. 하지만 남편에게도 남모를 아픔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새어머니와 2명의 의붓동생이 생기면서 남편은 자기 집에서도 늙어도는 깍두기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시아버지는 평생 페인트공으로 고생하며 그 의붓동생들까지 전부 대학에 보내고 뒷바라지 하셨지만 정작 돌아온 것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무시와 냉대뿐이었습니다. 사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인연은 참 각별했습니다. 젊은 시절 시장에서 소매치기를 잡으려 고군분투하던 시어머니의 씩씩한 모습에 반한 아버님이 고생하는 여자가 가여워 평생 살림만 하게 해주겠다 약속하며 재혼하신 거였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 권력을 잡은 시어머니는 은근히 남편을 차별했고 장성한 2딸과 합세해 아버님을 집안의 이방인처럼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이 말을 걸어도 대답조차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즐겁게 웃고 떠들다가도 아버님이 의견을 내면 면박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평생을 헌신한 가장이 자기 집에서조차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모습에 남편은 늘 가슴을 쳤고 그 서러움은 곁에서 지켜보는 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던 어느 날 남편은 조심스럽게 시댁 근처에 신혼집을 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마저 멀리 떠나버리면 아버님이 너무 외로우실 것 같다는 그 간절한 진심에 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를 일찍 여인 슬픔이 있었기에 홀대받는 시아버님의 모습이 남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연락한 친정엄마는 어떡하라고? 라는 차가운 한마디로 제 마지막 기대를 짓밟았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친정엄마라는 존재는 영영 지워졌죠. 하지만 그런 저를 가여워하며 거칠고 두툼한 손을 잡아주신 분은 바로 시아버님이셨습니다. 아버님은 친정아버지가 없는 저를 위해 기꺼이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버님은 평생 페인트 칠하며 모으신 소중한 돈 5천만 원을 결혼 자금으로 건네주셨고 결혼식 날 텅 빈 혼주석 옆에서 제 손을 잡고 든든하게 서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와 남편은 아버님을 조금이라도 더 살뜰히 챙기기 위해 시댁 근처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무례함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특히 첫째 시누이는 결혼을 앞두고 직장 생활이 힘들다며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핑계로 일을 그만두고 남편 돈으로 편히 살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저를 향해 날카로운 비수를 꽂더군요. 고졸인 제가 대졸자들의 이직 고민을 들으면 속상하지 않겠냐며 남편 능력도 별로인데 애 둘을 키우며 재취업도 못할 제 처지가 불안하지 않냐고 비아냥거린 것입니다.
당시 저는 아들을 낳고 둘째를 임신 중인 예민한 시기였지만 결코 기죽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생글생글 웃으며 신우이의 무례한 사과를 받아주는 척하면서도 그녀의 정곡을 찔렀습니다. 제 걱정은 알아서 할 테니 상관 말라며 자상한 남편 덕분에 충분히 행복하다고 맞받아쳤죠. 여기에 쐐기를 박듯 평소 아이 낳기 싫어하던 신우이가 과연 아이도 없이 무슨 핑계로 일을 그만두려는지, 설마 양심 없이 거짓말을 하려는 건 아니냐며 시원하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당황해서 얼굴이 붉어진 신우이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아버님을 무시하고 저희를 깎아내리는 이 무례한 사람들 속에서 저와 남편만큼은 끝까지 아버님의 곁을 지키겠노라고 말입니다. 순간 신우이의 얼굴이 불타는 고구마처럼 붉어지더군요. 본인의 얄팍한 속셈을 들키자 아무 말도 못하고 씩씩거리는 모습이 어찌나 통쾌하던지요. 저는 신우이들이 시비를 걸 때마다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맞받아쳤습니다. 가족들에게 무시당하면서도 묵묵히 헌신하신 시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진심으로 위했던 건 저와 남편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본인들이 만만한 가장이라며 함부로 대하던 아버님이 사실은 저와 남편을 위해 어떤 거대한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는지 말이죠. 첫째 시누이가 시집을 갈 때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본인의 형편이 넉넉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남편 때와 똑같이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선뜻 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1억은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아버님을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는 자신이 모은 돈이 없으니 아빠가 팍팍 밀어줘야 결혼해서 바로 일을 그만둬도 기가 죽지 않는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죠. 평소 한없이 순하셨던 아버님이었지만 돈 문제에서만큼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자식들 모두 똑같이 해줬으니 기가 죽기 싫으면 본인이 돈을 더 벌어서 가거나 일을 그만두지 말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아버님을 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페인트 칠해서 모은 돈이 얼마나 되겠냐며 딸에게 부자 아빠를 못 만들어줘서 미안하다는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던 겁니다. 곁에서 듣다 못한 남편이 평생 외벌이로 자식들 대학 학비까지 다 대주신 아버님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냐며 울분을 토해냈지만 그들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첫째의 결혼이 지나가자 이번에는 막내 시누이가 가관이었습니다.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더니 아버님께 대출이라도 받아 네일샵 차릴 돈을 내놓으라고 당당하게 요구한 것입니다. 아버님이 안 된다며 타일러도 막내 시누이는 해서는 안 될 패륜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빠가 돈이 없어서 핑계를 대는 것 아니냐며 엄마는 왜 저런 새아빠를 만나서 자기를 고생시키는지 모르겠다고 짜증을 낸 것이죠. 비수 같은 말들을 뒤로하고 방으로 들어가시는 아버님의 뒷모습이 그날따라 유독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시누이를 향해 매섭게 윽박질렀습니다. 친자식도 아닌 아이를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끝까지 책임져준 아버님의 은혜도 모르고 어떻게 그런 배은망덕한 소리를 하느냐며 당장 사과하라고 일갈했습니다. 친부모조차 자식을 버리는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는 제 외침에도 시댁 식구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성으로 키워준 은혜를 모르는 인간들 틈에서 아버님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은
오직 저와 남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희가 결혼한 지 7년 차 되던 해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생 가족을 부양하느라 현장을 누비며 정작 본인의 몸은 돌보지 못했던 아버님께 지독한 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당뇨 합병증이 원인이었습니다. 발에 생긴 작은 상처가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괴사하기 시작했고 치료 시기를 놓친 상처는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습니다. 결국 의사는 아버님의 한쪽 발을 절단해야 한다는 잔인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평생을 가족의 생계를 위해 쉼없이 걸어온 그 귀한 발을 잃어야 한다는 사실에 저와 남편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쉼없이 움직였던 그 소중한 발을 잃게 된 시아버지. 하지만 시댁 식구들에게 아버님은 더 이상 고마운 가장이 아니었습니다. 위로는커녕 이제 일도 못하는데 앞으로 어쩌겠느냐며 집에 환자가 있으면 냄새나고 힘들어질 거라는 모진 소리들을 대놓고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아버님의 아픔을 함께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오직 저와 남편뿐이었습니다. 수술 후 아버님이 평생 해오신 페인트 공일을 그만두시게 되자 시댁 식구들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돈 벌어오는 기계가 멈췄으니 이제는 치워야 할 짐짝 취급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어머니는 70도 안 된 양반이 절름발이가 되어 일도 못 나간다며 자신의 팔자를 한탄했고 막내 시누이 역시 그 말에 맞장구를 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지어 첫째 시누이는 엄마가 고생하니 아빠한테 간병비라도 따로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그들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던 시어머니야말로 진짜 민폐가 아니었느냐고 은혜도 모르고 아버님을 무시하는 아가씨들이야말로 아버님 인생의 혹덩이였다고 소리쳤습니다.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토록 잔인할 수 있는지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저희는 아버님을 저희 집으로 모시려 했지만 아버님은 끝까지 저희에게 미안하다며 거절하셨습니다. 그렇게 가슴 아픈 세월이 흘러 결혼 9년 차가 되었을 때 세상은 아버님께 또 한 번 지독한 시련을 안겼습니다. 갈수록 살이 빠지고 등 통증과 기침을 호소하시던 아버님은 결국 폐암사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평생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마셨던 독한 페인트 가루가 폐를 다 망가뜨린 것이었습니다. 이미 뼈까지 전이 되어 손을 쓸 수 없다는 의사의 말에 저와 남편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작 아버님은 자신의 상황을 덤덤하게 받아들이며 웃으셨습니다. 어릴 적 부모 없이 구걸하던 시절부터 몸 아끼지 않고 살았으니 이만하면 오래 살았다며 참 고달픈 인생이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셨죠. 그리고 아버님은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7살 때 홀어머니를 여의고 고아가 되었던 그 시린 과거를 말입니다. 젊은 시절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혼자 딸들을 키우려 애쓰는 모습이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와 겹쳐 보여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연민 때문에 평생의 모진 구박을 다 견디며 시어머니를 품어오셨던 겁니다. 본인의 상처 때문에 배신자들을 끝까지 안고 가려 했던 아버님의 깊은 속내를 알게 된 저와 남편은 아버님의 기구한 운명 앞에 그저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아버님의 진심을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알 리가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 건 슬픔이 아닌 아버님이 남길 마지막 재산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에게 더 가혹한 것이 인생이라더니 통원 치료를 시작한 아버님의 상태는 나날이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결국 병든 아버지를 짐짝 취급하는 그들 곁에서 아버님을 억지로 저희 집으로 모셔온 건 가장 형편이 어려웠던 저희 부부였습니다. 아버님이 왜 짐이냐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서운하다고 아버님의 마른 손을 잡고 저는 울먹였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하신 분이 병든 몸 때문에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모습이 너무나도 가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당시 저희 부부의 사정도 형편없었습니다. 남편은 회사가 문을 닫아 실직한 상태에서 밤낮으로 대리운전과 상하차 알바를 뛰고 있었고 저 또한 고졸 출신의 엄마라는 편견 속에서 사장의 눈치를 보며 위태롭게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을 쉬면 당장 아이들 입에 들어갈 밥이 걱정되는 처지였기에 마음껏 간병에만 전념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1년 만에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아버님을 호스피스 병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곁을 지키고 싶었지만 생계라는 현실이 발목을 잡았고 뒤늦게 저희의 어려운 형편을 알게 된 아버님은 힘없는 손으로 저희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들의 출근 시간이 일정치 않았던 이유를 이제야 알았다며 미리 알았더라면 무엇이라도 도왔을 거라는 아버님의 말씀은 저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버님은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 앞에서도 입버릇처럼 저희에 대한 고마움을 꼭 갚고 가겠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입원한 지 석 달 동안 아버님은 몇 번이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셨습니다. 그때마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입에선 차마 인간이라면 내뱉지 못할 패륜적인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위중하다는 소식에 슬퍼하기는커녕 우리를 보고 싶어서 일부러 아픈 척 연기하는 것이 아니냐며 비아냥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 몇 번은 마지못해 병원을 찾던 그들은 아버님이 고비를 넘길 때마다 사람을 불러놓고 죽지 않는다며 짜증을 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나중에는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아도 아예 발길을 끊어버렸죠. 그들에게 아버님은 마지막을 배웅해야 할 가족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귀한 시간을 앗아가는 귀찮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평생 그들의 비바람을 막아주던 거대한 나무가 쓰러져 가는데도 그들은 그 나무가 내어줄 마지막 땔감만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하신 지 5달째 되던 날 아버님은 또다시 위독한 순간을 맞이하셨습니다. 병원 측에서조차 이번에는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왔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돌아온 대답은 제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2주 일정으로 해외여행을 와 있으니 당장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을 마치 남의 일 하듯 내뱉었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말 한마디를 남긴 채 전화를 끊어버린 그 잔인함에 저는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죽어가는 남편보다 여행이 더 소중하다는 시어머니의 여유로운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 역시 시누이들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며 절규했지만 돌아온 것은 배터리가 아까우니 그만 전화하라는 싸늘한 문자 한 통뿐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일 뿐인데 우리가 간다고 상태가 좋아지겠냐며 쏘아붙이는 그들의 패륜 앞에
남편은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평생 그들을 위해 헌신하며 대학까지 보내준 아버지를 남이라 부르는 그들에게 인륜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식이 없던 아버님이 거짓말처럼 눈을 뜨신 것입니다. 평소보다 기운도 있어 보이셨고 말씀도 곧잘 이어가셨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버님은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내와 딸들이 오지 않을 것을 미리 예견이라도 한 듯 씁쓸하게 웃으며 그들이 떠난 여행의 동행자가 누구인지 털어놓으셨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아버님을 버려두고 달려간 곳은 다름 아닌 시누이들의 친부 곁이었습니다. 과거 노름꾼의 한량이라 처자식을 버렸던 친부가 돈을 좀 벌었다며 연락을 해오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그 돈 냄새를 맡고 미련 없이 아버님을 저버린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님 면전에서 돈 없는 아버님보다 친부가 더 아빠처럼 느껴진다는 비수 같은 말을 내뱉으며 칠순 기념 여행을 떠나겠다고 통보까지 했습니다. 평생 남의 집 벽에 페인트 칠해가며 그들을 먹여 살린 대가가 고작 이런 배신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당장 이혼하고 위자료 소송이라도 걸었어야 했다는 제 절규에도 아버님은 그저 제 손을 꼭 잡으며 덤덤하게 저를 달래셨습니다. 평생을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에 묶여 모진 구박을 견뎌온 아버님의 깊은 상처가 느껴져 저와 남편은 그저 숨죽여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종 직전 마지막 불꽃을 태우듯 의식이 잠시 맑아지는 현상을 회광반조라고 합니다. 평생을 가족에게 헌신하고도 처절하게 버림받았던 우리 시아버님은 마지막 남은 기력까지 짜내어 저와 남편을 위로하고 떠나셨습니다. 아내와 딸들에게 이제 아무런 미련도 없으니 슬퍼하지 말라며 자신을 위해 대신 울분을 토해주고 화를 내준 것만으로도 마음의 응어리가 다 풀렸다고 말씀하셨죠. 아버님은 더 이상 누군가를 미워하며 본인의 인생 끝자락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친부와 여행을 떠난 배신조차 그냥 조용히 덮어두길 원하셨던 건 오직 다사다난했던 본인의 삶이 평온하게 마무리되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하게 잠드신 줄 알았던 아버님은 그날 저녁 끝내 숨을 거두셨습니다. 조금 전까지 웃으며 대화했던 것이 하늘이 주신 마지막 작별 시간이었다는 걸 모른 채 저는 차갑게 식어가는 아버님의 시신 앞에서 목 놓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이튿날 저녁 2주간의 해외여행을 유유히 마치고 돌아온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뒤늦게 도착해 뻔뻔하게 눈물을 짜내는 그 가식적인 모습을 보자 제 안의 이성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이느냐며 친아빠와 환갑 여행을 즐기다 온 당신들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니 당장 이 장례식장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남편 역시 이를 갈며 아버지를 지킬 가족은 우리뿐이니 당장 사라지라며 울분을 토했고 당황한 그들은 쥐새끼처럼 허겁지겁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버님을 납골당에 모시고 돌아와 유품을 정리하던 다음 날 저희 집으로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생전 아버님과 막걸리를 나누며 절친하게 지내셨던 부동산 사장님과 낯선 변호사였습니다. 아버님이 생전에 저를 두고 다음 생엔 공주님처럼 키워줄 수 있는 아빠로 태어나고 싶다며 아껴주셨던 그 친구분은 아버님이 남긴 비밀 지령을 품고 오셨습니다.
평생 남의 집 벽에 페인트 칠하며 어렵게만 사시는 줄 알았던 아버님은 사실 성실하게 모은 돈으로 30년 전부터 친구의 조언을 받아 땅과 건물을 사모은 소리 없는 알부자였습니다. 고졸 며느리라 무시하고 실직한 아들이라 비웃던 이들에게 단 한 푼도 내어주지 않기 위해 아버님은 철저히 자신을 숨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내 모든 것을 진심을 다했던 이 아이들에게 주노라는 아버님의 파격적인 유언장이 펼쳐지는 순간 저와 남편은 다시 한번 아버님의 그 깊고도 치밀한 사랑 앞에 주저앉아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님의 친구분인 부동산 사장님은 생전 아버님께서 부탁하셨던 은밀한 임무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자식들이 사정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님은 그들에게 평생 먹고 살 걱정 없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주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아버님은 친구에게 직접 부탁하여 지하철역 인근의 노른자 땅에 위치한 1층 상가를 매입하셨고 그곳이 바로 저희 부부를 위해 준비하신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줄 알았던 아버님께 그런 거액이 어디서 났을까 의아했지만 아버님은 친구를 통해 부동산 투자를 배우며 오랜 시간 조용히 자산을 불려오셨던 거였습니다. 만약 시어머니나 시누이들이 알게 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아버님은 당신이 살아계시는 동안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며 때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서울 한복판의 상가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보다 아버님이 저희를 위해 이토록 깊은 계획을 세우셨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이자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변호사는 아버님이 생전에 얼마나 만반의 준비를 해두셨는지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혹시 모를 가족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 이미 생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여 해당 상가를 상속재산 목록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셨습니다. 또한 매매 계약서와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고 유언 공증까지 맞춰두어 시어머니 측에서 법적으로 손을 댈 틈조차 주지 않으셨습니다. 서류 봉투 가득 담긴 그 흔적들은 오직 저희 부부를 지키기 위한 아버님의 마지막 방패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마지막까지 그들이 상가에 손을 댈 수 없도록 치밀하게 머리를 쓰셨습니다.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시어머니와 막내 시누이가 살던 수원의 4억 원대 아파트와 약간의 현금을 그들의 몫으로 따로 떼어두셨던 겁니다. 덕분에 소송으로 번진다 해도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친구분은 아버님이 살아생전 아들과 며느리 덕분에 인생이 덜 서러웠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착한 친구의 마지막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친구분의 따뜻한 위로에 저와 남편은 돌아가신 아버님이 사무치게 그리워져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버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본인을 구박하던 이들에게는 냉철한 차단을, 진심을 다했던 저희에게는 무한한 애정을 남기며 당신의 인생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떠나셨습니다. 시아버지의 친구분은 자식들 덕분에 인생이 덜 서러웠다는 아버님의 마지막 진심을 전하며 변호사와 함께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감동도 잠시,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재산의 존재를 알고 광기 어린 태도로 저희를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아버님이 그들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를 건넸습니다. 편지의 앞부분에는 한때 진심으로 사랑했던 아내와 가슴으로 품었던 의붓딸들에 대한 아버님의 절절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변해갔을지언정 아버님에게는 그들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기쁨이었다는 고백이었죠. 하지만 뒷부분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아버님의 체념과 상처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아내와 딸들을 마음에서 지웠으니 장례식조차 오지 말라는 준엄한 경고와 함께 제발 남은 아들과 며느리를 괴롭히지 말라는 간절한 부탁이 마지막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말의 부끄러움이라도 느끼길 바랐던 제 기대는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첫째 시누이는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아버님의 마지막 진심이 담긴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죽을 때까지 친자식만 챙기고 자기들은 푼돈으로 떼어내려 했다며 대체 그 돈을 어디 숨겨두었느냐고 음흉한 인간이라며 고인을 모욕했습니다. 결국 이성의 끈이 끊어진 남편은 시누이의 뺨을 대차게 올려붙였습니다. 사람도 아닌 것들은 평생 천벌이나 받으라며 죽어서도 아버지 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지옥에나 떨어져 버리라는 남편의 울부짖음은 그들을 향한 마지막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탐욕의 눈먼 새 모녀는 결국 저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철저한 법적 준비 덕분에 그들은 단 한 푼도 더 가져가지 못한 채 패배의 쓴맛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님이 떠나신 지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위태롭던 직장을 그만두었고 현재 저희 부부는 아버님이 남겨주신 서울의 그 상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워낙 좋은 위치를 골라주신 덕분에 매일 아침 직장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저희 가족은 평생 겪어보지 못한 넉넉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편의점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아버님의 사진을 올려둡니다. 일을 시작할 때마다 아버님을 향한 감사함을 잊지 않기 위해서죠. 반면 아버님을 버리고 떠났던 시댁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곧바로 친부라는 남자와 살림을 합쳤지만 노름꾼 근성을 버리지 못한 그 남자가 시어머니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집까지 토째로 날려버린 것입니다. 몇 달 전 갈 곳이 없어진 시어머니가 염치불고하고 저희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막내딸까지 데리고 그 남자와 살았지만 결국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며 구차한 하소연을 시작하더군요. 평생 아버님의 희생을 짓밟고 선택한 그 남자가 결국 그녀의 인생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겠지요. 아버님이 남겨주신 이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저희 부부는 그들의 비참한 최후를 지켜보며 다시 한번 아버님의 깊은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토록 믿고 따랐던 친부라는 남자는 결국 시어머니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번듯한 행색에 속아 그가 주식으로 성공한 줄로만 알았던 새 모녀는 집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투자하라는 그의 감언이설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노름꾼 본성을 버리지 못한 그는 대출금을 불과 반년 만에 모두 탕진했고 책임지라는 시어머니의 추궁을 뒤로한 채 밤새 짐을 싸서 도망쳐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시어머니는 자식들에게조차 대역죄인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친아빠가 부자인 줄 알고 재결합을 부추겼던 시누이들은 이제 와서 자신들의 목까지 날려버렸다며 시어머니를 향해 악마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댁의 이 콩가루 같은 실상을 지켜보던 첫째 사위는 정이 뚝 떨어져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일도 하지 않으며 아이 계획까지 미뤄왔던 첫째 시누이의 이기심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죠. 결국 시어머니는 집을 팔아 남은 푼돈을 딸들에게 나눠주고는 칠순의 나이에 홀로 차가운 월세방으로 쫓겨나 폐지를 줍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구차한 행색으로 저희 편의점을 찾아온 시어머니는 예전에 남편을 얼마나 자식처럼 아꼈는지 늘어놓으며 역겨운 가짜 모정을 연기했습니다. 돈이 떨어지고 외로워지니 이제야 없던 정이 생겨난 것이었죠. 저는 단호하게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전 남편의 칠순을 챙기겠다며 아버님의 임종까지 무시했던 당신이 감히 엄마라는 이름을 팔 자격이 있느냐고 일갈했습니다. 폐지를 줍든 굶주리든 그것은 아버님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한 업보이니 천벌이라 생각하며 살라는 남편의 마지막 외침에 그녀는 끝내 본색을 드러내며 악을 쓰다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가짜 가족이었던 그들은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며 완전히 와해되었습니다. 반면 저와 남편은 아버님이 남겨주신 소중한 상가 근처로 이사해 매일 아버님의 사진을 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맞이한 아버님의 두 번째 기일에도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저희 부부는 평생 아버님의 기일을 정성껏 챙기며 그 은혜를 갚아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를 버렸던 친정 엄마와도 이제는 남남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소중한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하늘에서 저희를 지켜봐 주시는 시아버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가족이라는 명패만 달았을 뿐 실상은 한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가짜 가족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가짜 가족 때문에 고통받는 분이 계신가요? 감히 말씀드리건대 여러분의 소중한 애정을 받을 가치가 없는 이들은 조용히 끊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워진 자리에는 반드시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껴줄 진짜 가족이 찾아올 것입니다. 평생을 바쳐 저와 남편에게 사랑을 퍼주셨던 시아버님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평화가 깃들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